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경상도 목소리 거북하지요. 그래도 적당히 배속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독서 자료입니다. 독서 자료 중에 인문 사상 분야인데요. 비극록입니다. 비극은 연극 중에도 슬픈 연극이죠. 비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쌤이 붙여봤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플라톤이 이 그림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플라톤은 원래 본질적인 미인이 있고요. 그 본질적인 미인은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만나는 미인,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죠? 현상인데, 이렇게, 그 현상, 즉, 실제 사람을 모델로 그린 이 그림은 단지 현상을 작가가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이거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이었다라면 이 그림은 단순한 모방일 뿐이다라고 했겠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작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조선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다니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을 보고 생각이 달랐는데요.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 누가 했습니까? 예,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플라톤입니다. 그럼 플라톤의 제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 철학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비극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신윤복의 그림 미인도를 말했는데요. 이 그림을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간 신윤복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지금의 미인도입니다. 신윤복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윤복은 미인의 모습을 당시 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인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인 미인을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신윤복이 모델로 삼은 여인입니다. 다는 그림 속의 여인이죠. 미인은 본질적인 미인이 있고요. 신윤복이 모델로 삼은 현실의 여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현실의 여인을 그린 그림 속 여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는 영원 불변의 완전한 존재인 미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미인입니다. 나는 현실 속에서 만난 가변적인 미인으로 현상입니다. 현상.
다는 화가가 즉 현상을 보고 그린 창작된 미인으로 현상의 모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가에 비해서, 본질적인 미인에 비해서 현상적인 미인은 아무래도 불완전하겠죠. 가는 신의 영역이고 나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는 또 나에 비해서도 더 불완전합니다. 나를 보고 화가가 선택해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세상을 가와 같은 영원 불변한 완전한 세계와 나와 같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 본 것이죠. 자,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지요. 자, 이것을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라 합니다. 자, 사람들도 지혜로운 철인이라고 로봇 이런 게 아닙니다. 철학자를 뜻합니다. 자, 지혜로운 철학자가 군인이 있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진 철인이나 군인이 통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 스승과 다른 시각을 가졌죠. 자, 플라톤의 이원론이 아니라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로 합쳐서 봤죠. 자, 이러한 생각은 슬픈 이야기를 담은 연극, 즉 비극에도 적용됩니다. 자, 비극을 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플라톤은 회화와 비극으로 대표되는 예술의 모방적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리 인문 분야의 지문을 읽을 때는 사람이나 또 용어의 개념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로 세상을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스에는 아마 회화하고 비극이 상당히 용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의 모방적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 예술의 모방적 활동에 대한 플라톤의 태도가 나타나죠. 당시 예술이 회화와 비극이 중심이었다. 자, 플라톤의 태도가 나타나고요. 취했다라는 말. 자, 취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수능에서 의의 의미를 물을 때 고유어와 한자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장이죠. 플라톤이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장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다음엔 아마 근거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술의 모방적 활동이 본질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본질은 본래의 모습이죠. 아까 그림에서 얘기하면 본래의 미인입니다. 그죠? 본래의 미인인데 이거는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그림은 실제
실제를 그대로 모방하지 못한다. 자, 그림은 실제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신윤복이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을 한 여인이 바로 실제입니다. 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모방할 뿐이다. 즉, 본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자, 이건 뭡니까? 그림이죠. 자, 그림 즉 예술의 성격은 그 이상적인 존재인 본질도 아니고, 자, 실제를, 즉 현상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앞에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 플라톤은 현상을 모방한다는 관점에서 비극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자, 그림도 현상을 모방했지만 비극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예술의 경우를 비극에 적용을 했죠. 자, 어떤 것을 근거로 유사한 다른 대상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예, 유추라합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비극의 작가는 자신이 모방하는 것들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자, 비극의 작가는 자신이 모방하는 것들은 본질은 아니죠. 예, 현상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즉 자기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신이 보았던 현상들에 대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운율과 리듬 등을 통해 채색하여 말할 뿐이다. 우리 연극을 할 때 보면은 말의 어떤 리듬, 운율, 리듬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에서 운율,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리듬 등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극 작가들이 하는 일은 현상의 모방인데 단지 운율과 리듬을 더해서 우리가 덧붙여서 또 아름답게 꾸며서 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극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죠. 그는 비극이 쓸데없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했다. 자,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비극.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쓸데없는 연극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비극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했다. 자, 비극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비극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분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하나라고 본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라고 봤죠. 플라톤의 세계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보는 세계관은 이론론적 세계관을 합니다. 그의 저서인 시학에서 비극은 적절한 크기를 가지는 고귀하고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생각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플라톤과는 다릅니다. 자, 비극은 연극의 여러 부분에 따로따로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언어적 장식에 의해 예술적으로 고양된 언어를 사용한다. 자, 플라톤은 리듬이나 즉 운율로 채색할 뿐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종류의 언어적 장식에 의해 예술적으로 고양된 언어, 아주 뛰어난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자, 비극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비극은 서술적 형식이 아니라 극적인 형식으로 제시되며, 서술적 형식은 쉽게 하면 차례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말하는 형식입니다. 평범한 형식이죠. 극적인 형식은, 우리 극적이라는 것은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긴장과 감동을 주는 형식.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그런 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또 감동을 준 그런 형식을 극적인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들의 모방을 통해, 자, 비극에서는 연민과 두려움을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들을 모방한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자,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들을 모방한다는 것이죠. 자, 비극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한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라고 비극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연민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씻어준다는 거죠. 자, 비극의 효과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씻어준다, 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이도푸스의 경우에 보듯이 예를 들고 있죠.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지만 오이디푸스가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신탁은 신의 예언입니다. 신의 예언에 의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 바로 오이디푸스죠.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과오를 저지르죠. 아버지를 죽였고 엄마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어 불행하게 삶을 마치도록 줄거리를 구성한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찌르고 길을 떠나죠. 가족들은 다 죽게 됩니다. 구성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 운명과 또 그 운명에 따른 실수,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내용. 자, 극적인 형식과 연민의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들이죠. 원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은 진정한 비극이 될 수 없다. 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원수로 알고 있던 사람이 친척이라든가 하는 등의 반전과 이것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 이것이 두려움과 연민을 자아내는 것이다. 자, 두려움과 연민을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인물들이 알게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연민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자, 비극의 특성은 바로 반전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에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비극에서의 모방은 대상이나 사건의 옥석을 가려 지나친 부분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구축하는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모방이다. 플라톤과는 상당히 다르죠. 플라톤은 가치 없는 모방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비극은 아주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모방, 가치 있는 모방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극에서 모방의 대상과 사건의 선택, 이건 아주 능동적이고 가치가 있다. 자,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모방입니다. 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인식론적 원리이다. 자, 비극은 알겠고 원리도 알지 않습니까? 인식론적 원리. 자, 비극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을 통해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비극의 인식적인 원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비극은 고귀하고 완결된 행동의 선택적 모방으로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입니다. 자, 비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인식론적 원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가 말한 비극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카타르시스가 행해지는 것은 관객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민 같은 유형의 감정 자체이다.
자, 비극의 기능은, 자, 비극의 카타르시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관객이 아니라 감정 자체이다. 자, 비극의 기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정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감정의 전화가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가 행해지는 것은 관객이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연민 같은 유형의 감정, 아마 관객도 두려움과 연민 같은 감정을 느낄 거고요. 등장인물들도 이런 걸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두려움과 같은 연민 같은 감정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관객 자기가 아니라 관객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과 연민은 무엇보다도 고통과 관련된 감정이다. 그는 수사학에서 두려움이란 무엇이 되었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 죽을 때는 굉장히 두렵겠죠.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를 끼칠 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그 대상에 유발된다. 우리 어린 아이가 반드시 웃고 운다고 해서 두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좀 사나운 어떤 동물들을 만났을 때 밤길에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두렵죠.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어미야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자, 이럴 때 그때 우리 고양이를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두려움이 유발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느낄 수 있거나 또 아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유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려움 유발 요인입니다. 또한 연민이란 타인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또 우리 자신이 당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파괴력과 고통을 수반하는 악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발생되는 고통의 느낌이다. 자, 연민의 뜻도 나왔는데요. 연민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또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현 사실을 목격했을 때 발생되는 고통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연민의 정의입니다. 즉 부당한 불행을 겪는 타인의 두려움은 우리의 연민을 자아내는 것이다. 자, 그것을 통해 또 내가 그러한 불행을 또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두려움과 연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앞에가 주장이고 이거는 이유가 되죠. 비극의 사건들은 억울한 것이기에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자, 비극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자, 억울한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자,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두려움은 자신의 입장에서, 연민은 타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자, 억울한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억울한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연민이 되죠. 자, 그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은 고통이 쾌감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자, 두려움과 연민의 성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통이 나왔을 때 그 쾌감으로 대체된다는 것인데요. 자, 비극의 카타르시스의 효과는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순화하는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또 감정이 순화된다는 거죠. 고통을 쾌감으로 대체함으로써 고통을 정화하는 것이다. 카타르시스 효과는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순화하는 것이라 했고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쾌감으로 대체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씻어내는 것이죠.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자, 비극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통해 관객은 감정을 순화하고
고통을 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기능입니다. 자, 카타르시스 효과인데, 자, 카타르시스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죠. 자, 억울한 일을 보고 관객이 연민을 느끼고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또 고통을 받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쾌감으로 대체함으로써 고통을 정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순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어렵죠? 한 번, 두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쌤이 모든 독서 자료에 이런 문제를 꼭 내는데요. 이렇게 요약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배경 지식을 쌓고 또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데 꼭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비극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비극은 고귀하고 완결된 행동의 선택적 모방으로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비극은 쓸데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극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통해 관객은 감정을 순화하고 또 고통을 정화한다. 이렇게 비극의 기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윗글의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와 주제를 말해보자 합니다. 자, 비극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다른 견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한쪽의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견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비극에 대한 견해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견해가 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전개의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비극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비극의 의미는 있었죠. 그렇지만 종류를 나누어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여 이를 종합하고 있다. 자,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기는 했죠. 그렇지만 절충하여 종합한 내용은 없습니다. 비극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플라톤의 비극에 대한 생각,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지 발달 과정은 없습니다. 비극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비극을 필요 없는 것으로 봤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감정을 순화하고 고통을 정화한다는 내용으로 봤죠. 자, 그렇지만 한계라든가 새로운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비극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하나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소개했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와 B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인식론적 원리고요. B는 비극의 기능입니다. 자, 진실이 아닌 현상을 모방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플라톤의 견해죠. 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쓰나 이거는 맞죠. 비극의 기능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모방하여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
자, 선택적으로 모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민을 느끼도록 하는 것. 뭐 궁극적인 기능은 이게 아니죠. 궁극적인 기능은 감정의 순화입니다. 자, 모든 사건을 요약하여 하나로 의리되도록 줄거리를 배열하는 것. 자,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방하죠. 배열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죠?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순화, 이거는 맞죠? 완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모아 조직하여 이질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이런 내용은 관계가 없죠.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모방을 통해 통일된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게 기능이 아니고 기능은 감정의 정화, 순화죠. 사건을 통해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통일된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 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순화한다. 자, A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빅의 인식론적 이해고요.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순화한다는 빅의 기능입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자, 가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가는 취했다라는 거죠. 자, 입장을 취했다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가지다의 뜻입니다. 자,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다의 뜻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서 모자라는 돈을 취했다. 이건 빌렸다는 뜻이겠죠. 아버지는 수술 후 조금씩 음식을 취하기 시작하셨다. 이때 취하다는 먹다죠. 그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자, 이거는 골라 가지다의 뜻이고요. 어머니는 나의 학과 선택에 대하여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셨다. 자, 태도를 가지다의 뜻이죠. 아이는 엉덩이를 의자에 반만 붙인 채 당장이라도 일어섰을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자, 이 취하는 특정한 자세를 하다는 뜻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태도를 가지다의 뜻이니까요. 자, 기억과 니은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은 플라톤은 비극의 부정적인 면으로 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 가지 침상이 있게 되었네. 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본질에 있어서 침상인 것으로, 이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그런 것일세. 이건 완벽한 침대죠. 아니면 누가 만들겠는가? 자, 완벽한 침대. 이거는 완전한 침대. 이건 본질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하나는 목수가 만든 것일세. 자, 목수가 만든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침대죠. 이거는 현상이 됩니다. 현상. 네, 그가 대답했다. 또 다른 하나는 화가가 만든 것이네. 안 그런가? 그렇다고 하죠. 자, 화가가 만드는 것. 이거는 현상의 모방이죠. 자, 침대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불변의 존재인 침대,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목수가 만드는 침대는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인간의 영역이죠. 이것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침대를 화가가 그렸을 때, 그거는 화가가 만든 침대인데 이거는 현상의 모방이 되겠죠. 그래서 화가, 침상 제작자, 신, 이들 셋이 세 종류의 침상을 관할하는 자들일세. 자, 화가는 모방자고, 침상 제작자는 목수, 장인이죠. 신은 창조자가 되겠죠. 따라서 자네는 우리가 신을 그것의 본질 창조라든가 또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를 바라는가? 자, 그야 어쨌든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플라톤의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신은 이것이나 다른 모든 걸 진정 그 본질에 있어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가 대답했다. 자, 이거는 본질 창조는 바로 신이라는 거죠. 목수는 어떤가? 그는 침상의 장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침상의 장인은 바로 목수죠. 화가도 그런 것의 장인이며 제작자인가? 화가가 목수와 같은 그런 장인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럼 자네는 그를 침상의 뭐라고 말할 건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를 부르기에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장인들이 만드는 것의 모방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플라톤이 지금 아마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스스로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죠. 아마 교육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요. 이런 가르침이 없는 교실. 선생님도 좀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가 말했다. 좋네. 그 본질로부터 세 번째인 산물의 제작자를 자네는 모방자라고 부르는가? 자,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자, 바로 화가가 되겠죠. 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따라오도록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비극 작가도 그런 자일 걸세. 진정 그가 모방자라고 한다면 말일세. 그는 본성상 신과 진리로부터 세 번째인 자이며 다른 모방자도 그러하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비극 작가나 다른 모방자는 결국 예술가가 되겠죠. 자, 신의 침대, 자, 목수의 침대, 화가의 침대로 나누었습니다. 자, 신의 침대는 본질적인 삶이고 목수의 침대는 인간의 삶이 되겠죠. 화가의 침대는 비극입니다. 자, 신의 침대는 완전하고 목수의 침대는 그래도 장인이 만든 것이죠. 화가의 침대는 단순한 모방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본질적인 삶이 있는데 인간의 삶도 본질적인 삶에 대응되는 현상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가가 그리듯이 작가가 만든 것이 바로 비극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럼 화가의 침대처럼 이거는 모방한 것인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침대를 만드는 일에서 비극을 만드는 일을 설명했죠. 자,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을 근거로 다른 것을 판단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 중에서입니다. 자, 플라톤의 그 비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플라톤이 증명해 가는 과정을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의 관점에서는 화가 비극의 작가의 창작 행위는 현상에 대한 모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극이 화가가 모방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기억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신이 만드는 것에서 목수가 만드는 것, 화가가 만드는 것으로 갈수록 본질로부터 멀어진다고 보고 있죠. 이거는 완전한 것이고요. 자, 이거는 현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단지 화가가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죠. 자, 또 기억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화가의 행위는 신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세 번째인 산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상을 모방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작가가 본질로부터 세 번째 산물인 산물을 선택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고 본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하고 또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신이 만드는 것을 이미 목수가 모방했으므로 비극 작가는 이를 모방할 수 없다고 본다.
자, 비극 작가는 사건의 옥석을 가려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모방을 한다. 자, 바로 목수가 모방한 것은 바로 현상적인 존재죠. 자, 현상적인 존재를 자, 비극의 작가가 모방해서 선택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방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 비극론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